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과연 미국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미국 사람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장은 해외에 대한 관여를 줄임으로써 여부의 균형자로서, 즉 다른 지역에서 뭔가 또 다른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균형을 취해주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문제가 정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처할 때만 균형을 취해 주려고 개입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이익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그만큼 덜 소모하고 비용도 덜 소모하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릴 위협에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분명히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땐 분명히 이익이다라고 잠정적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공약을 축소를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국가들과 손을 잡으면서 뭔가 미국의 이익에 집중한다는 것은 분명히 단기적인 이익이겠지만, 이것이 계속될 때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도 분명히 미국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자, 해외의 어떠한 분쟁에 덜 개입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이 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들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분쟁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관리하지 않는 그 지역에 다른 국가들이 침투해서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준다. 그것이 만약에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손실로 치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동맹국들과 정말 핵심 이익만 따져서 손을 잡는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들과는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결국에는 지역 동맹국들의 불만감이 상당히 커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각자 이제 자기 안보를 책임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서로 군비 경쟁, 그리고 군비 투자, 이런 것에 좀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분쟁의 위험이 훨씬 더 증대하게 되고 지역적인 불안정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미국이 동맹국과 잘 지낼 때는 동맹국이 어떠한 미국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 간에 서로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동맹국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지역 질서를 지금까지 미국이 구축을 해왔고 이것을 잘 관리를 해왔었는데, 그러면은 이 지역 질서를 구축을 해오고 관리해오던 그런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성이 상당히 깎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도전하는 세력이 이러한 여러 가지 기회를 노려서 훨씬 더 많은 리더십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영향력을 넓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특히 그것이 만약에 중국이라면 미국에게 있어서 정말 장기적인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정책 기조, 이것을 지지하는 인물들의 구성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인물들만 몇 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지명자 시절 때부터 굉장히 매파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마다 지지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전에 상원 시절부터 북한과 관련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법안이 있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승인 법안, 이것을 주도적으로 발의를 해온 인물이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결적인 접근 방식을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루비오 장관은
강력한 동맹을 정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면은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핵 확산 우려가 있는 동맹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한국에게 어떠한 정책적인 그런 영향으로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명자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군사 개입을 상당히 줄여야 된다. 그리고 해외에 파병되어 있는 미군들 좀 규모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철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의 우선주의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우선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미군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미국 국방부는요, 이런 검토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글로벌 태세 검토라고요. 글로벌 파스처 리뷰라고 하는데요.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이 어디에 많이 퍼져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과연 이 지역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어떤 비용이 드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마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이 글로벌 태세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진행되면서 검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 중에서 주한미군이 있죠. 한반도에도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 그리고 구조,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의 어떠한 위협 요소, 특히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 지역에 얼마나 있는 것이,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육해공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여기에 주둔해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재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트 헤그세스와 그 산하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상무부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무부와 상무부는 특히 무역과 관련해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거보다는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검토 프로세스가 이런 거죠. 해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을 쭉 검토를 하고 그리고 미국이 과연 부당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지 않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과 관련한 관세를 어떻게 그 해당 국가와 협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울러서 미국이 반드시 개발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핵심 기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출 통제를 통해서 잘 보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관세를 그만큼 차별적이지 않게 부과를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관세 정책을 계속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민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내무부를 조금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요. 에너지 안보를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된다. 에너지 지배력이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얽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정책을 되돌리면서 계속 이제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산업들을 계속 증가시키고 보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론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상당히 줄이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가스나 석유 가격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고민거리이긴 하지만 이것과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에너지들
그리고 AI를 개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제반 기반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인공지능은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동원되어야 되는 새로운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특히 바이든과 오바마 시절에 많이 민주당 정부가 추진을 해왔었던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뒤틀릴 가능성과, 그리고 화석연료 개발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규제 장벽을 줄이고 관련한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은 많은 국가들이 지금껏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린 에너지 산업들과 관련한 기술들을 계속 이제 투자를 해왔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전략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좀 피해가면서 기존의 정책들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아까 논의에 이제 기반을 해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중경제 정책입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의 최대의 경쟁자이고 최대의 위협이다라는 그런 인식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은 다들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적어도 바이든 정부까지만 해도요, 민주당 정부는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뭐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서로 교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디커플링이라는 게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게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 미국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역에 있어서 리스크가 큰 부분만 관리를 하자.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보자 라는 그런 전략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디리스킹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심적으로 관심을 가졌었던 것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을 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를 할 것인가,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아주 제한적인 영역에만 한정을 해서 정책을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갔던 그런 특징이 있죠. 그것이 과거에 미국의 대중 전략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조금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잭슨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굉장히 갈등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디리스킹이란 단어보다는 디커플링이란 단어를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을 좀 더 잘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이 그만큼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의 방위 분담 문제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한국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그 중에서 하나가 고율 관세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술과 광물 등 여러 가지 공급망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대외 정책은 조금씩 바뀌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역 분쟁의 종료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한 지역 불안정성을 빨리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정부,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는 조금 다른 논리를 개진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민주당 정부는요, 이 불안정성을 관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료시키긴 해야 되는데, 그 방식 자체는 다자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미국은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고 고립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 재건을 해주겠다,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 여러 가지 공약들을 강화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죠. 실리가 없는 지원은 중단하겠다. 그리고 빨리 분쟁을 조기에 종료를 하는 협상을 빨리빨리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건이나 이런 과정에서 나토가 책임을 져줘라. 특히 안보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것도 나토가 책임져 줘라. 그리고 이런 관계를 이제 재편을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미국은 러시아와 같이 다시금 손을 잡을 수가 있고 관계를 재정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누구 때문인가요? 중국을 조금 더 견제하는데 러시아가 필요하다. 그리고 러시아를 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보관도 분명히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문제. 물론 중동 지역도 관리를 빨리 해야 되고 지금 뭐 세력 균형 이런 거가 다시 이제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현상인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하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적어도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 국가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이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된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이 안정적이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란과의 관계도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이란의 핵 문제도 외교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잘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동맹과 협력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특히 이란의 핵 협상 복귀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떠한 공세적인 행동을 좀 관리를 해가면서 다른 국가들과 잘 지내게끔 이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하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특히 민주당 정부가 선호하던 그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그런 정책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고요. 그리고 분쟁을 종료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분쟁을 종료하려고 하면서 특히 이후에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란을 견제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의 중요한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터키. 터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커넥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을 견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지역 패권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듦으로써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그런 보관으로서 이 중동 정책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북한은 글쎄요, 계속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WMD 위협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위기가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은 다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공식적으로는요, 한반도 비핵화는 우선순위다.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까지는 이 문제가 너무나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분쟁들에 개입을 많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북한 문제에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이든 정부 때는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써왔었고요. 그리고 북한이 도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다자 공조를 통해 가지고 억제력을 높이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그런 동맹국가의 협력을 계속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었던 것이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캠프 데이비드 선언 같은 그런 것들이었죠. 자, 그런데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발언들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다시금 어떠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의 위협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적극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의 그런 핵 전략을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관측을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뭐 지금까지 유지해 왔었던 비핵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던가, 또는 비핵화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위협을 관리하는 그런 방식, 즉 군비 통제나 군축의 방식을 새로운 카드로 꺼내면서 협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북한을 핵국가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을 해볼 것은 과연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제도와 법적으로 막혀져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회의 지지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미국은 경제를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 온쇼어링, 즉 미국의 본토로 끌어들이고 제조업을 살림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살려주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면은 다른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미국에 많이 늘려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 시대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관세를 높이면서 미국에서 제조하는 그런 물품이 훨씬 더 유리하게끔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어디로 올까요? 미국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그런 능력을 키워주게 되면은 해외 기업에 비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정책이 이 국내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기업들이 조금 일을 그럼 수월하게 잘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에 필요한 것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기간 때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이 법인세 인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고 대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줌으로써 기업들이 더 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정책도 한꺼번에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로써 이제 트럼프의 정부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다시 본토로 온쇼어링 또는 리쇼어링을 하는 것, 그리고 해외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 투자를 견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 내 제조업을 잠시 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요. 국내 기업에 나은 환경을 조성을 함으로써 해외에서 수입이 되는 것들을 상당히 줄이겠다라는 것이고요. 수입품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관세를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함으로써 그런 이제 경쟁력의 차이점을 두겠다라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무역 협상을 미국 중심적으로 이제 재협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상호관세법, 무역확장법, 무역촉진권안, 이런 것들은 일정 조건이 맞춰지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무역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를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의 어떠한 이제 불공정성, 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불공정한 것들이 있는가, 또는 특히 적자가 많이 나는 분야가 있는가, 그래서 미국의 이익이 상당히 침해되는가, 또 하나 미국이 안보 우려를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